IQ 145, 키 206cm, 몸무게 130kg. 연쇄 살인마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온화한 말투와 뛰어난 지능. 단골바에서 경찰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범죄 수사 기법을 논하던 이 남자는 사실 자신을 친구라 부르던 경찰들 뒤에서 수많은 여대생들을 사냥하던 잔혹한 살인마였습니다. 훗날 FBI 프로파일러들이 사이코패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간 인물, 여대생 살인마 에드먼드 캐퍼. 그는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1948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뱅크. 에드먼드 캠퍼 3세는 에드먼드 캠퍼 주니어와 클라넬 캠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에드가 9살 무렵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자 비키니섬 핵실험 관련 임무에도 참여했던 전기기술자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했죠. 아버지를 따라 살고 싶어 했지만 결국 어머니와 두 여자 형제들을 따라 몬테나주 헬레나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의 어린 시절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모욕했습니다. 특히 실패한 결혼 생활의 원인과 전남편의 모습을 에드에게 투영하며 유독 더 심하게 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에드는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고립됐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또래처럼 놀기보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여동생의 인형을 훼손하는 등 점점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밤이면 지하실에 가두듯 재웠습니다. 1962년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한 에드는 아버지를 찾아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 역시 그를 반기지 않았죠. 결국 1년 뒤 에드는 북부 캘리포니아에 살던 조부모에게 보내집니다. 그곳에서도 갈등은 반복됐습니다. 에드는 할머니를 어머니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여기며 강한 적개심을 품었고 할머니가 키우던 고양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첫 번째 고양이는 산채로 땅에 묻었고 또 다른 고양이는 신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죠. 새와 토끼 같은 동물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손자를 두려워했고 외출할 때마다 핸드백에 권총을 넣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1964년 8월 27일 사냥을 나가려던 에드와 이를 말리던 할머니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순간 에드는 돌아서는 할머니의 등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쓰러진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에드는 이후 시신을 칼로 훼손했습니다. 잠시 뒤 장을 보고 돌아온 할아버지마저 총으로 살해한 그는 두 시신을 차고에 숨긴 뒤 겁에 질린 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며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체포된 에드는 캘리포니아 소년법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웩슬러 지능검사 점수는 145, 즉 IQ 145로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재판 과정에서 그는 할머니를 왜 죽였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죽이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습니다. 법원은 그를 캘리포니아의 아타스카대로 주립병원으로 보내 치료와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치료의 공간이라기보다 중범죄자들이 함께 생활하는 시설에 가까웠죠. 에드는 그곳에서 살인범과 성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폭력적이고 왜곡된 성적 환상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또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사들 앞에서는 언제나 차분하고 협조적인 모범 환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에드는 심리검사와 면담 방식을 유심히 관찰하며 의료진이 원하는 답변을 익혔고 병원 업무를 보조할 정도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그의 상태가 크게 호전됐다고 판단했고
1969년 21살이 된 그를 사회로 돌려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료의 성공이 아니라 미국 범죄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오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969년 12월 18일 21번째 생일을 맞은 에드 캠퍼는 가석방되어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의료진은 단 한 가지를 거듭 경고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지 마라.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살게 되면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도 갈 곳도 없었던 에드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죠. 결국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어머니 클라네는 UC 산타크루즈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에드는 카브리오 칼리지에서 수업을 들으며 경찰관을 꿈꿨고 실제로 산타크루즈 경찰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체격을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죠. 그럼에도 그는 경찰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자주 찾는 술집 더 주리룸에 드나들며 자연스럽게 형사들과 친분을 쌓았고 범죄 수사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듣곤 했습니다. 이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관리기관에서 일하며 평범한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팔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는 약 15,000달러의 합의금을 받았고 이 돈으로 훗날 연쇄살인에 사용되는 1969년식 포드 갤럭시를 구입했습니다. 부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어머니와의 갈등은 다시 격화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모욕과 통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품어온 살인 충동을 더욱 자극했고 결국 에드는 머릿속에서만 반복하던 계획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1972년 5월 7일 에드는 스탠퍼드 대학교로 가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하던 18세 대학생 메리앤 페스체와 아니타 루츠사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목적지 대신 외딴 산악지대로 차를 몰았고 두 사람을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훼손한 뒤 산속에 유기했습니다. 첫 살인을 저지른 그는 훗날 경찰 조사에서 상상 속에만 있던 환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972년 9월 14일 버스를 놓쳐 히치하이킹을 하던 15세 소녀 아이코 쿠가 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에드는 외딴 곳으로 향해 그녀를 살해했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범행은 점점 더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1월 7일 이번 대상은 카브리오 칼리지 학생 신디 샬이었습니다. 에드는 그녀를 차에 태운 뒤 외딴 곳에서 총으로 살해했고 다시 시신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유해를 여러 장소에 나누어 유기했습니다. 불과 한 달 뒤인 2월 5일 어머니와 심하게 다툰 에드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날 UC 산타크루즈 인근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로잘린드 소프와 앨리스 리우를 차에 태웠고 두 사람 역시 그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불과 9개월, 5번의 범행으로 6명의 젊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수사망은 좀처럼 그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 경찰들이 자주 찾는 술집에서 형사들과 어울리며 사건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누구도 그 거대한 체격의 남자가 연쇄살인범일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죠. 그리고 에드의 분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증오했던 대상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으니까요. 1973년 4월 20일 새벽 잠든 어머니를 살해한 그는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며 오랫동안 품어왔던 증오를 쏟아냈습니다. 이후 어머니의 친구 사라 할렛까지 집으로 불러 살해하면서 그의 연쇄살인은 막을 내립니다. 범행 직후 에드는 자신의 포드 갤럭시를 몰고 콜로라도주 푸에블로까지 약 2,400km를 달아났습니다.
그는 이미 전국에 자신의 수배령이 내려졌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푸에블로에서 라디오를 켜자 예상과 전혀 달랐죠. 어머니와 사라 할렛의 실종조차 아직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허무함을 느낀 에드는 결국 공중전화를 찾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조차 그의 자백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드는 범행 현장과 시신의 위치를 차례로 설명했고, 그제야 경찰은 자신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연쇄살인범 가운데 한 명과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법정에서도 에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며 사형을 원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1972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죠. 결국 1973년 11월 8일 에드는 8건의 1급 살인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8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에드먼드 캠퍼는 지금도 캘리포니아 주립 의료시설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회보다 교도소가 자신에게 더 어울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의 높은 지능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수천 권이 넘는 오디오북을 녹음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FBI의 행동과학부와 범죄심리연구에도 적극 협조하며 수많은 인터뷰에 응했죠. 그의 진술은 연쇄살인범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구자료가 되었고, 현대 범죄 프로파일링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만약 에드먼드 캠퍼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땠을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그의 뛰어난 지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쓰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어떤 성장 과정도, 어떤 상처도 10명의 생명을 빼앗은 선택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에드먼드 캠퍼는 비극적인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살인을 반복한 살인마입니다. 그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이유는 높은 IQ 때문도 뛰어난 언변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10명의 삶을 잔혹하게 짓밟았기 때문입니다.